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교사 강승현입니다. 이제 이 중세국어도 거의 막바지로 오고 있습니다. 8차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하는 내용이니 다음 차시면 중세국어 지식적인 부분은 벌써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먼 길을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함께 해봅시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 기억하나요? 저번 시간에는 이형보래와 소신문자 5가지, 여린이읒, 옛니응, 반치음, 아래야, 그리고 순경음 비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형보래는 한자음에서 리을로 끝나는 한자의 경우에 여린이읒을 보충해서 입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고유어가 아니고 반드시 한자어일 때 나타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린이읒은 한자음 초성에서 사용하고 고유어에서는 관형사형에서 사용했는데 뒤에 자음에 따라 된소리부호 아니면 절음부호로 된다는 것과 특히 이형보래의 형태와 관형사형의 형태가 같아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반치음은 울림소리 사이에 시옷가 대입된다는 것과 표준어와 방언에서 변화 과정이 달랐고 옛니응은 음절의 첫 소리에도 나타나는데 이때도 받침의 소리로 실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래아는 소멸 시기가 표기와 소리가 다르다는 점과 시대에 따라서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아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첫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사라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순경음 비읍은 반치음과 마찬가지로 울림소리 사이에서 주로 출현하고 오나 우로 변화했다는 것으로 정리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내용들 꼭 잊지 말고 이번 시간 끝난 후에도 복습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종성을 표기하는 방법인 표음적 표기법과 표의적 표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와 관련된 8종성법과 7종성법을 곁들여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성 표기법과 관련이 있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그리고 거듭적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성 표기법입니다. 종성 표기법에는 표음적 표기법 그리고 표의적 표기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표음적 표기법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의 뜻 그대로 표음, 소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법을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종성은 이 표음적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세에 사용하는 종성은 표음적 표기법에 따라서 표기를 하니까 소리나는 자음만 받침으로 사용했겠죠. 이 소리나는 받침들은 8개만 있어서 이것을 바로 8종성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8종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적은 훈민정음 해례 중에 종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나온 게 종성에 있는 규정입니다. 정확하게 8종성법이라고 나온 것이 아닌 8종성 가족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데요. 기역, 옛니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의 8자의 종성만 사용해도 가히 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1학기 때 의문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나온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있는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한 거겠죠? 그런데 여기 종성에는 기역, 니은 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힌트는 중세 의문찾기를 생각해보세요. 답을 찾았나요? 정답은 기역과 이응은 아음, 디귿과 니은은 설음, 비읍과 미음은 순음, 시옷은 치음, 리을은 반설음이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죠? 바로 중세의 조음 위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논, 밭할 때 밭이죠? 이것은 중세 때도 티읕 받침이 기본형으로 되어 있지만 8종성에 티읕이 들어가지 않죠. 그럼 어떤 받침을 이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디귿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높고를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높다 할 때 높은 중세시대에도 기본형이 피읕 받침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도 피읕이 8종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비읍으로 바뀌겠죠.
마지막으로 곧, 지금으로 하면 꽃입니다. 여기서 팔종성에 지읒이 들어가지 않으니 팔종성 중에 치음을 고르면 시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으로 바뀌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지금은 받침 시옷은 디귿으로 발음되는데 중세는 여기 시옷도 있고 디귿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훈민정음 해례분이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받침 디귿과 시옷은 당시 구별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발음이 되니까 팔종성 가조경에 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차이도 여러분들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간단하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팔종성을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중세를 좀 지나서 근대에 사용했던 칠종성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종성법은 17세기 말부터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전까지 종성의 발음에 대한 것입니다. 중세 때는 8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과 같은 숫자인 7개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지금처럼 디귿이 남은 것이 아니라 시옷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그때에는 발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디귿은 시옷과 발음이 구별되지는 않지만 지금에는 디귿을 종성으로 쓰는데 당시에는 시옷으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예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친구를 뜻하는 벗이란 말은 당연히 디귿이었고 시옷이 남았으니 지금처럼 벗이 되었겠죠. 장소를 뜻하는 곳도 마찬가지로 디귿 발음은 시옷으로 통일하니까 지금과 같이 곳이라고 표기하겠네요. 그런데 예전에 믿음에서 이렇게 나온 믿고는 지금이랑 같은데 종성으로 디귿을 쓸 수 있으니까 시옷으로 바꿔서 믿고라고 하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앞에와 다르게 다시 받침이 디귿으로 되었네요. 여러분들 팔종성을 챙길 때 근대에 사용했던 칠종성과 현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대표음까지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성표기법은 표의적 표기법입니다. 이 표의적 표기법은 말의 기본적인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세 때 나타나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종 때 만들어진 용비어천가, 줄여서 용가와 월인청강지곡, 줄여서 월곡에 주로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종대왕께서는 시험적으로 표의적 표기법을 사용해 본 것이 아닐까 하는 킹리적 가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용가와 월곡 두 문헌에서 표의적 표기법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지금처럼 표의적 표기법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음적 표기도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용가의 거의 맨 첫 구절이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구절일 것입니다.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멜세 곧 뇨코 여름 하나니. 해석하면 아래 나와 있듯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봐야 할 것은 뜻보다 표기법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은 깊은, 바람에, 이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표음적 표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파란데 표시된 곳은 팔종성이 없는 받침이 있네요. 이 부분은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월곡에서 한 구절인데요. 한낱 머리 털럭을, 이것은 굳이 해석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 현대국어 비슷해서 잘 알겠지만 친절하게 한번 옆에 달았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빨간색으로 적은 부분은 털어글로 해야 되는데 털어글로 했으니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고, 한낱에서 팔종석이 없는 이렇게 티읕 받침을 썼기 때문에 표의적 표기법도 있다. 그래서 용가와 월곡은 표의적 표기법도 사용했지만 표음적 표기법도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15세기 중세 때는 팔종성을 사용한 표음적 표기법이 대세, 그리고 표의적 표기법도 있긴 하지만 용비어천가 그리고 월인청강지곡에서만 주로 보인다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7세기 말 18세기인 영정조 시대의 문헌에서는 주로 표음적 표기법이 많이 나와 있지만 중세와 다르게 칠종성법으로
종성이 처리되었다. 그리고 1933년 이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표기에 대해서는 표의적 표기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받침 발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대표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방금 학습한 종성 표기법과 관련된 표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앞에 배운 것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잘 보시고 앞에서 배운 종성 표기법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어적기입니다. 이어적기는 한자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어떤 거 잘 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조건 잘 보라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인데, 조건은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입니다. 이 조건은 나머지 끊어적기와 거듭적기 이것들이 모두 동일하니까 이 점 잘 확인하세요. 이때 어떻게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적기가 나타난 시기는 15세기 중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중세에는 원칙적으로 이어적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샘에 주격조사 이가 붙을 때, 그리고 지금의 바다를 뜻하는 바랄에 부사격조사 애가 붙는 것 같이 체언과 조사가 붙을 때와 막다에서 어간 막과 어미 아, 그리고 높다에서 어간 높과 보조사 안이 붙을 때를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모두 앞에 체언과 용언의 어간은 받침이 있고요. 조사와 어미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조건이죠. 조건 잘 확인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샘과 이, 막과 아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잠깐 멈춰놓고 학습지에 한번 연필이나 샤프로 한번 써볼까요? 다들 썼죠?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어 적기에서는 어떻게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다니까. 이어 적으면 세미가 되겠고 마가가 되겠죠. 그럼 한번 더 해봅시다. 발알에 애가 붙고 높이란 말에 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발알애가 될 것이고 소리 나는 대로 노판이 되겠죠. 이어 적기는 이렇게 앞에 체언과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조사나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그대로 추성에 옮겨 적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 끊어적기입니다. 한자로는 분철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건은 위에 이어적기와 같은데, 끊어적기는 이어적지 않고 어떻게 한다? 끊어 적는다. 끊어적기도 15세기에 나왔긴 하지만 일부에서 나왔고요. 주로 나온 것은 월인청강지국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곡에서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끊어적기만 나온 것은 아니고 이어적기도 나왔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그럼 똑같이 샘과 이, 막과 아입니다. 여러분들 쉽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어 적지 않으니까 샘, 이, 막, 아가 되겠죠. 이제 발알과 애, 높과 안입니다. 힌트는 월인천강지국입니다. 월인천강제국은 표의적 표기가 나온다고 했죠. 다 체크했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발알에는 쉽지만 높판이 되겠습니다. 월곡이 힌트라고 했죠. 이것은 굳이 팔종성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높안이 되겠죠. 자, 이제는 조금 헷갈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해만 잘하면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거듭적기입니다. 한자로는 중철, 혼철이라고도 합니다. 조건은 같죠.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가 붙을 때 이 조건 꼭 주의하시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받침인 자음을 뒤음절 초성에도 한번 더 적는 겁니다. 나타난 시기는 16세기니까 중세가 살짝 지나서 문헌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적기를 보면 어떤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중복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과 이입니다. 받침인 자음을 뒤음절 초성에도 적어야 되니까 그대로 샘을 적고 받침의 미음을 뒤에 한 번 더 적으면 미가 되겠죠. 그래서 샘미가 되겠네요. 아래 막과 아도 의외로 쉽게 나오겠죠.
막은 그대로 쓰고 막의 받침을 뒤에 그대로 써주면 그렇죠. 막가가 되겠네요. 위에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중복이라는 말은 앞에 셈은 끊어적기 그리고 뒤에 미는 이어적기를 하는 거네요. 막과 아도 해보면 그래서 중철은 받침을 거듭 적어서 중철 그리고 혼철은 이어적기와 거듭적기를 둘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발알과 에, 높과 아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멈춰놓고 다 했죠. 발알은 그냥 그대로 쓰겠죠. 리을은 뒤에 한 번 더 쓰니까 발알레. 그리고 실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높과 안인데요. 이 거듭적기가 나올 때가 언제라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15세기가 아니고 16세기라고 했었죠. 16세기에는 이제 용비어천가도 나왔고 월인청량제국도 나왔으니 팔종성법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피읍을 팔종성법에 적용시키면 높판에서 높판으로 적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표음적 표기법 그리고 표의적 표기법과 연철, 분철, 중철, 다시 말하면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표음적 표기법이 이어적기와 같은 것 같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표의적 표기법이 끊어적기와 같은 것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어적기는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어적기는 표음적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리나는 대로 이어 적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표음적 표기법이 이어적기라고 할 수 있느냐예요. 그런데 이어적기는 소리나는 대로만 적는 게 아니죠. 뭐가 있었습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은 어떤 것이었죠? 체언과 조사가 만날 때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럼 아까 표음적 표기법에서 봤던 이 고지란 단어 기억나나요? 이것은 어떻게 표기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읒이 치음이기 때문에 시옷 받침을 써서 고시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체언과 조사가 만난 것인가요? 아니죠. 그럼 또 물어볼게요. 어간과 어미가 만난 것인가요?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표음적 표기법은 이어적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끊어적기는 표의적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표의적 표기법이 끊어적기라고 할 수 없는 이유도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음적 표기법과 표의적 표기법, 이 종성 표기법과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아예 따로인 것은 아니지만 조건을 잘 생각해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성표기법인 표음적 표기법과 표의적 표기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어적기, 끊어적기 그리고 거듭적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잘 정리하시고 마찬가지로 일단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한 번 더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비대스로 달아주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